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유태선 이사님, 또 이승열 목사님, 또 조영식 목사님, 그리고 김철호 목사님, 그리고 정여임 목사님, 또 박은정 목사님, 이렇게 지금 현장에는 대략 7분이 와 계시고요.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권진관 교수님이 들어와 계시고요. 그 다음에 네, 지금 인사해 주셨어요.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조복순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병철 전도사님, 네,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기 멀리 또 충청도에서 임숙재 목사님, 지금 얼굴은 안 보이고 계시는데 얼굴도 보여주세요. 임숙재 목사님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CR사상연구원의 정기호 목사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나선지 목사님이신가요? 나선지 목사님이신지 전도사님인지 들어오셨고요. 또 현영석 전도사님,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현영석 교수입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현영석 교수님 들어오셨어요. 네. 얼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들어오신다는 분이 아직 더 안 들어오셨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열심히 듣고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에너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강사님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영 목사님이십니다. 보는 것만으로 되게 기쁘고 주제가 상당히 좀 무겁고 어려운 주제여서 소리가 조금 약하네. 목소리가 사운드가 잘 들리시나요? 소리가 조금 약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화면 공유 권한을 주시면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가 에너지, 에너지 전환 이야기가 사실 이야기 나온 게 기후위기 문제가 나오면서 이야기가 나와서 기후위기와 지금 정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탄소 중립의 핵심이 결국 에너지 전환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오늘 좀 간단하게 나누고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또 많은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나눠드립니다. 공유 화면을 올렸고 이거는 제가 파일을 드렸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오늘 저한테 주신 주제는 탄소 중립과 에너지 대책이라는 주제인데요. 그러면 제가 에너지 관련 일을 하는 건 아니고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환경 문제에 전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곳이라 에너지 좀 사실 어렵기도 하거니와 또 로 들어가면 아주 막 세밀하고 이게 공학적인 문제들이 나와서 일단 제가 아는 한 만큼에서만 우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화면 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함의를 가진 그래프입니다. 빨간 선은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이고, 그리고 파란 표는 이제 지구의 평균 기온, 지구 표면의 평균 기온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이게 거의 비례해서 움직인다는 게 사실 과학적 연구의 결과이고, 그래서 요 아래 좀 숫자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지만 16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이건 표입니다. 최근에 산업화 이후의 표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지구의 평균 기온이 사실 계속 변화해 왔고, 지구의 역사만큼. 그리고 또 그 사이 이 변화의 지구 평균 온도 변화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 탄소의 대기 중에 탄소 농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빙하기라고 하는 지금으로부터 한 2만 년 전 요 무렵에서는 탄소 농도도 무척 낮았기 때문에 지구 평균 기온도 아주 낮았던 것이고,
최근에 지금 이게 제일 마지막에 이 현재 부분에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표가 보여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인데, 대기 중의 탄소 농도가 지구의 역사에서 그 외부적인 요인 말고 내부적인 요인으로 갑자기 이렇게 늘어난 경우가 특히 산업혁명 이후에 거의 200년 사이에 이렇게 갑자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고 지구 평균 기온이 이렇게 상승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나눌 이야기가 이게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는 이야기여서 그 몇 가지 좀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후변화가 사실은 지구 대기권의 기후 패턴이 변하는 그 현상입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태양 복사가 변하기도 하고, 태양의 흑점이 갑자기 폭발한다든지 그러면 지구 대기가 또 영향을 받거든요. 그리고 지구 외부의 에너지 유입, 예를 들어서 예전에 지구 생명의 대멸종을 가져왔던 해성에 지구에 충돌한다거나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마스크 벗고 해도 되겠죠, 저는. 땀이 차서 갑자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구의 지질학적 작용이라고 해서 화산이 폭발한다거나 아니면 지구 지각의 대변동이 있을 때도 지구 기후가 변화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구 생태계의 작용입니다. 예전에는 사실 대기 중에 산소가 많지 않았는데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이렇게 많아진 것이 사실은 식물이 쭉 이제 지구를 뒤덮으면서 이렇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바로 인간에 의한 변화입니다. 인간이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해서 대기 중에 탄소 농도를 높였기 때문에 이런 기후변화가 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후변화는 지구 생성 이래 계속 되어 왔다라는 거고, 이거는 과학적인 팩트고, 이거를 이렇게 부정하거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흔히 요즘에 기후 붕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이거는 예전에 사실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도 한 10여 년 전에 기후 붕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요거는 조금 기후변화보다는 기후변화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집중하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인류의 문명이 홀로세 이후에 한 2만 년 전부터 거의 지금의 기후 최적기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간 문명이 쭉 발달해 왔는데, 근데 지금 이제 이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로 이전에 없었던 여러 가지 아주 재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대홍수라든가 가뭄, 태풍, 빈번한 태풍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구 생태계가 이제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좀 강조된 표현으로 기후 붕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기후 위기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기후 붕괴나 기후 위기는 이게 학문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기후 변화의 좀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기후 위기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후로 인해서 지구 생태계가 변화되는 현상. 지금 흔히 말해서 생물 다양성이 급격하게 감소함으로써 지금 홀로세 이후에 만들어진 신생대 이후에 만들어진 이 지구 생태계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게,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게 기후 위기의 하나의 핵심이고, 또 하나의 핵심은 인간 사회가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사실은 호모 사피엔스부터 하면 몇만 년 더 거슬러 올라가겠지만, 문명이란 건 사실 지금으로부터 치면 2만 년 요 사이에 일어난 일들이죠. 그 문명이란 것이 지금의 기후에 최적화돼서 쭉 이제 만들어져 왔는데, 기후가 갑자기 이렇게 변화됨으로써 인간 사회가 갖고 있던 어떤 이 문명의 지속 가능성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게 지금 기후 위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요, 오늘 강의 제목이기도 한 탄소 중립에 대한 몇 가지 개념을 좀 정확하게 말씀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하고 이제 넷제로란 용어가 이제 거의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은 이런 겁니다. 배출되는 양과 흡수하는 양이 이제 쌤쌤 같아지는 평형이 되는 상태가 이제 탄소 중립인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얘기한 탄소 중립 시나리오도 사실은 대기 중의 탄소를
우리가 배출하는 양만큼의 탄소를 포집하는 거를 다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대기 중에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 자체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대기 중에 탄소를 포집하려면 또 그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하는 만큼 또 사실은 탄소는 배출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앞으로 뭐 일어날 가능성을 믿고 그런 계획 시나리오를 세운 것이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정부의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시민사회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여간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탄소를 다 이렇게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2050년까지 넷제로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IPCC의 공부였고 그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현재로서는 갑자기 탄소 배출을 막 줄일 수가 없으니까 포집을 해서라도 줄이겠다라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부의 그런 계획인 거고요. 그리고 요건 탄소 중립이라고 했을 때는 이산화탄소에 국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대기 중에 그 온도를 높이는 가스, 소위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에는 탄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메탄이나 또 여러 가지 이산화황, 뭐 질소,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온실가스를 다 포함하는 개념은 할 때는 그냥 기후 중립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걸 보실 때 살짝 이런 것들이 좀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거구나라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무탄소, 제로탄소는 대기 중에 흡수나 포집을 뺀 탄소 배출을 완전 줄여서 탄소 배출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거는 무탄소겠죠. 무탄소가 돼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무탄소 무배출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전체를 얘기할 때는 무배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건 조금 더 나가서 이제 탄소 음성이라는 또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배출하는 양보다 이제 흡수하는 양이 더 많은 상태겠죠. 이거는 뭐 먼 미래에 실현 가능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뭐 전 세계의 에너지가 전부 재생에너지로 만들어지고 뭐 지구의 숲이 다시 다 복원됐을 때나 가능한 일이고 이건 아마 저희들 살아생전에는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부터 좀 오늘 그 주제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 표는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게 지구 산업화 이후의 지구 표면 온도의 상승입니다. 작년에 이제 그 미국 대기과학청에서 지구 산업화 이후 지구의 표면 온도가 이제 1.2도가 상승했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1.2도 상승이 어떤 의미인가를 잘 확인하시려면 눈으로 직접 보시려면 몽골에 한번 좀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1.2도 이렇게 비유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떤 요즘에 체온계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뭐 어디 들어갈 때마다 다 체온을 재는데 36.5도 넘어가면 이제 삑 하고 소리가 나고 출혈을 못합니다. 근데 저희 온도가 항상 저희 체온이 37.8도 그 정도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아주 심각한 병에 걸린 상황입니다. 지금 평균 온도가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뭐 물론 근데 이게 뭐 지구가 아프다, 지구가 고통받는다라는 표현은 과학적인 표현은 아닌 것 같고요. 지구의 이 평균 온도 변화는 어쨌든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이로 인해서 지금 지구 생태계가 그리고 인간 사회가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몽골 얘기를 드렸냐면 몽골이 작년까지 저희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몽골에 나무를 심고 있어서 몽골의 기후변화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데 몽골이 전 세계 지구 평균 기온이 0.8도 올랐다고 할 때 한 1.8도 정도가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몽골에 어떤 변화가 30년 안에 그런 변화가 있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몽골의 그 초원이 거의 다 사막화가 진행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계속 우리나라에서도 1.2도 오른 상태가 10년, 20년 계속 진행이 되면은 우리나라의 숲도 다 이제 사막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1도, 2도 오른 게 사실 뭐가 중요하냐, 뭐 이렇게 잠바 입다가 파카 입으면 되는 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변화가 계속 지속됨으로써 인해서 이 토양에 있는 수분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증발하게 되고 그래서
그 현재 우리나라의 숲에 있는 식생들이 기후증 살던 뭐 소나무나 이렇게 냉대 침엽수 이런 것들이 지금도 거의 다 이제 멸종 위기로 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급속하게 진행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뭐 물론 숲이 사라지는 거는 또 강수량과 더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온도만 갖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 지금 전 세계에서 2019년 자료입니다. 왜냐하면 2019년이 이제 코로나 발생 전이기 때문에 가장 탄소 배출이 많았던 포인트이기 때문인데요. 탄소 배출입니다. 이건 온실가스 배출이 아니라 메탄이나 이런 뭐 다른 그 온실가스는 뺐을 때 연간 약 365억 톤 정도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얼마나 빠른 양으로 증가하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보통 1960년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게 100억 톤 정도였습니다. 근데 지금 한 50년 사이에 거의 4배 가까이가 3.5배 정도가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 사람들이 화석연료를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여기 보면은 사실 거의 꾸준히 증가해 왔습니다. 이게 감소한 것이 거의 없는데 가끔 감소하는 지역이 보이는데 80년대 전후에 조금 감소를 했죠. 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오일 쇼크가 있었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석유 소비가 갑자기 줄었고요. 그리고 요거 2000년 들어가기 전에 조금 감소했죠. 이때 뭐가 있었는지 아시겠죠? IMF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경제가 다운되면서 그리고 또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2019년보다 2018년보다 이렇게 더 이렇게 조금 배출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국가별 탄소 배출량을 이게 산업화 1800년부터 쭉 한번 이렇게 표로 만든 건데 이게 좀 잘 보이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큰 것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여기 보이는 빨간색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있는 요 주황색으로 보이는 이게 중국의 온실가스 배출이고요. 이 초록색으로 보이는 게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탄소 배출입니다. 탄소 배출의 누적량으로는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근데 현재 오늘 이 지금 2000년 요 시점에서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계속 싸웠죠. 뭐 지금도 뭐 바이든도 계속 마찬가지로 싸우고 있는데요. 미국은 중국한테 니네가 지금 제일 많이 배출하고 있으니까 탄소 배출 줄여야 니네가 된다. 똑같은 양으로 다 줄이자라고 하고 있는 거고 중국은 무슨 소리냐. 니네는 작년에 더 많이 배출했으니까 니네 더 많이 책임져야 된다. 이거 갖고 서로 힘겨루기 하면서 뭐 그 기후변화 협약을 막 탈퇴했다가 무시했다가 뭐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 탄소 배출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느냐를 이렇게 분석한 표인데 빨간색이 73.2%가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를 생산할 때 발전 에너지도 그렇고 기업에서 어떤 뭐 제품을 만들 때 들어가는 에너지 이런 양에서 사실은 탄소 배출이 절대적으로 많이 배출되고요. 그리고 그 농업 부분에서도 사실은 농업 산림 토지라고 하는 게 농사를 짓는 것에서도 탄소 배출이 한 18% 정도 적지 않은 양이 배출됩니다. 뭐 흔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뭐 소 뭐 트림과 방구 때문에 지구가 뜨거워진다. 그거는 탄소보다는 메탄을 얘기하는 건데 농업 부분에서도 어쨌든 뭐 화석연료도 많이 사용하고 그런 점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공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도 있고 그리고 폐기물에서 배출되는 탄소는 사실 뭐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보다는 적습니다. 많이들 그 죄책감 가지시잖아요. 뭐 내가 플라스틱 오늘 일회용기 써서 지구가 죽어가는 거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뭐 이렇게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탄소 거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양보다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 따뜻하게 만들고 뭐 물건을 만들고 하는 데서 배출되는 탄소의 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바로 에너지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너지 대책은 결국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세수를 새 부대에 담는 수밖에 없다. 이게 에너지 시스템 전체를 바꾸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 에너지 사용 전 2019년에 나온 표인데요. 이 표는 까만 건 석탄이고 회색은 가스고
그 노란 건 오일이고 그 수력 하이드론 파란 건 그 하늘색은 바람 그리고 이제 태양광. 이 표가 이게 되게 좀 막 어떤 진보적인 뭐 그룹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게 미국의 그 주식 그 분석하는 그 저널 어떤 뭐 그런 월스트리트에서 나온 그런 표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은 뭐 저희 그 환경운동 진영에서는 그래서 2040년에 석탄을 퇴출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표에서는 그럴 뭐 여지가 안 보이죠. 2050년 넘어서까지 석탄을 쭉 사용하는데 보십시오. 지금 2020년 그러니까 요 표가 2019년에 나와서 19년에 이게 란이 그려가는데 그 수력, 풍력, 태양까지 했을 때 소위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재생 에너지 하면 풍력과 태양광을 얘기하고 신재생 하면은 이제 뭐 우리가 뭐 쓰레기 튀어오는 것까지 다 신재생으로 넣는데 수력까지 이제 넣어서 신재생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보면은 70%를 넘지 못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나머지는 거의 다 뭐 그 석탄이고 또 이 빨간색에 있는 전 세계적으로는 10몇 프로, 한 20% 안 되게 이제 그 원자력 핵발전이 있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 2050년까지 그래도 한 30% 정도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나머지 70%를 원자력이나 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로 이제 바꿔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대로 갔다가는 전 세계 멸종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더 빨리 이게 더 급격하게 다 석탄 화력 없어져야 되고 그만큼 재생에너지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의 핵심은 어쨌든 화석 연료에서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뭐 더 엄밀하게 말하면 신재생은 빼고 재생 에너지만 가지고 우리가 에너지를 바꿔야 된다는 것인데 그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을 때는 그 발전원 그러니까 전기를 만드는 아까 뭐 그 석탄 그에서 지금 뭐 태양광으로 바꾸는 에너지원만 딱 바꾸는 것이 사실은 그 에너지 전환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을 때 물론 에너지 생산원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에너지마다 생산되는 방법이 참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에너지 생산 시스템, 그러니까 송배전부터 해서 또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할 것인가 그리고 에너지가 어떻게 공급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사실 다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 재생에너지 확대에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은 송배전 단계입니다. 우리가 뭐 많이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이게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전기가 일정하게 공급되는 게 아닙니다. 풍력 같은 경우만 해도 바람이 많은 날은 전기가 많이 생산되고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낮이 길면 에너지가 많이 이렇게 발생하는데 밤이 길어지면 에너지 발생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간헐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석탄화력 발전이나 핵발전이나 이런 것들은 24시간 계속 돌아가죠. 돌아가서 뭐 그거 하다가 사실은 그 이용문 씨 같은 경우가 계속 하다가 지쳐가지고 그런 사고가 나는 것 있죠. 에너지별로 이게 생산하는 방법이 참 다르기 때문에 구시대의 에너지 송배전 시스템으로 이 신에너지를 갖다가 맞추면은 이게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지금 재생에너지를 막 확대를 하려고 해도 한전이 사실은 에너지를 다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에서 이런 송배전 시스템을 바꾸는데 별로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석탄화력 발전, 뭐 가스 발전 그리고 핵발전으로 뭐 충분히 다 수익을 내고 뭐 잠깐 적자였다가도 정부하고 잘 얘기해서 전기요금 올리면 이게 모든 게 다 해소가 되기 때문에 굳이 재생에너지를 늘리는데 이렇게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한전 사람들이. 뭐 그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자체도 사실은 뭐 이렇게 간단한 많은 문제들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재생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에너지를 어떻게 저장할 거냐는 문제죠. 그래서 ESS라고 해서 에너지 큰 뭐 배터리를 사실 만드는 건데 이 배터리를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우리가
전기 사용하는 패턴에 맞춰서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그 배터리가 필요한 거고, 그것을 만드는데 들어가는 그 금속이라든가 에너지를 만드는데도 사실은 이게 과연 단기간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수소 경제를 얘기해서 전기분해로 그 클린 수소를 만들어서 이거를 다시 또 전기를 사용하는데 얘기하자 하는데, 이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수소, 이게 그 물에서 수소를 분해하는데 에너지가 들어가고, 또 그 수소를 또 다시 전기로 만드는 또 에너지 손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냥 전기를 사용하면은 100을 쓴다면은 수소로 바꿨다가 그걸 또 이게 사용하는 데는 거의 뭐 나중에는 한 30% 정도밖에 원래 전기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시스템을 전체를 바꾼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이 에너지 전환이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뭐 그리고 핵발전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것이 없겠죠. 핵발전이 뭐 이렇게 싸다 비싸다 뭐 그런 얘기 갖고 요새 많이 하는데, 결국 핵발전은 뭐 10만 년 동안 그 독성이 유지되는 관계로 이 고준 핵폐기물을 어떻게 보관할 거냐,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핵발전은 답이 없습니다. 뭐 결국 뭐 이렇게 후세들한테 계속 미루는 거죠. 야, 네가 나중에 아들한테 이렇게 수류탄 바구니 이렇게 던져주면서 이거 핀만 안 뽑으면 안전하니까 이거 좀 잘 갖고 있다가 나중에 니네 손자들한테 물려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에너지 전환이란 게 뭐 우리가 옥상에 태양광만 달면 되지라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사실 이렇게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과 구조의 변화를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인데, 그거를 잘 보여주는 표가 이 표입니다. 이게 경향신문에 얼마 전에 실린 표인데요. 그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을 때 그게 세 가지의 좀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역 분산이 돼야 된다.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곳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야 된다라는 그 원칙이고, 두 번째는 에너지 전환의 과정에서 어느 한 기업이나 한 어떤 뭐 단체나 계층이 그 수익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 골고루 수익이 분배돼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에너지 사용하는 비용을 우리가 현실화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어떤 그 핵발전 노동자나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들이 희생되지 않게 그 사람들의 일자리가 더 잘 보장될 수 있는 그런 전환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인데, 이 표에서 지금 보시면요, 그 에너지 생산이 가장 많은 곳이, 일단 이 동그라미가 클수록 에너지 생산이 많은 곳인데요, 가장 많은 곳이 어딘가요? 충남입니다. 예, 충남이죠. 충남에서 왜 에너지 생산이 가장 많을까요? 예, 충남이 우리 전 세계 최고의, 전 세계 가장 밀집도를 가진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는 곳입니다. 서산, 당진, 보령 쭉 해서 해안가로 전부 다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고요. 이 전기, 왜 이렇게 충남에 전기를 많이 생산할까? 이거 수도권에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 이런 데 공장들이 많잖아요, 공단들이. 이런 곳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 사실은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는 거고, 여기도 보면 인천도 꽤 큽니다. 인천도 영흥설악 그 복합화력 발전소가 있죠. 여기도 인천에서 쓰는 전기도 있지만 서울에서 쓰는 전기 가져오려고 하는 거고, 경북에는 이게 노란색 원으로 큰 게 있죠. 경북에는 왜 또 이렇게 전기가 많이 필요할까요? 경북의 그 울진, 울산 이쪽에 다 핵발전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대구 경북 지역의 전기, 여기도 물론 수도권으로 송전탑으로 다 넘어옵니다만, 서울에서 생산하는 전기 보이시나요? 서울 동그라미? 예, 정말 뭐 조그맣죠, 작죠. 그러니까 전기는 서울이 제일 많이 쓰는데 전기 생산은 서울이 제일 작습니다. 이게 사실은 불균등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충남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짙은 곳입니다. 바로 이게 석탄 화력발전소가 가장 많기 때문이고, 뭐 대기의 영향도 있지만, 이런 사실 사회적 불평등이 이런 에너지의 문제 속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그냥 또 관심을 안 가져서 그렇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충남 분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서울 쓰는 전기는 다 서울에서 만들어라. 우리 석탄 발전소 다 내일 멈추겠다. 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뭐 강남에다가 뭐 석탄 화력발전소 짓거나, 아니면 뭐 청와대 앞에 진짜 핵발전소 지어서 그 전기를 생산할 수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그걸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그러지 못하게 이게 막 막아놓은 거죠.
근데 재생에너지는 좀 그런 점에서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건물 옥상에, 뭐 도로 위에, 그리고 그 산에 태양광을 만드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고, 대신 뭐 이렇게 안 쓰는 저수지나 뭐 이런 공간 같은데 태양광을 설치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되는 전기를 태양광으로 전부 다 바꾼다고 하면 우리나라 국토의 한 6% 정도를 태양광 패널로 덮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국의 도로나 뭐 철도, 사실 이런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뭐 농지나 그 갯벌을 메꿔서 뭐 태양광을 만들겠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아도 이미 그런 것들이 가능한데도, 사실은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전기를 독점하고 있는 기업과 이 전기 생산에 대한 어떤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이것을 다 틀어지고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역 분산이라고 했을 때 에너지 분산만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대한 권리를 사실은 지방으로 다 이렇게 이관해야지 사실은 에너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 수익의 공유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뭐 한전에만 맡겨놓는다고 이게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한전은 뭐 기업이잖아요. 거의 뭐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뭐 자기 수익만은 뭐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닙니까? 거기에 맡겨놓으면 결국 주주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뭐 국가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저는 요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 에너지 비용의 현실화라는 거는 이 생태계 서비스 비용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수력 발전, 우리나라에는 많지 않지만 해외에 사실 대부분의 재생에너지는 수력 발전입니다. 전 세계의 10몇 프로가 지금 수력 발전인데, 그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습니까? 그 지역에 뭐 생태계가 소멸되고 그 지역에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로 인해서 막 지형이 바뀌고 지진이 일어나고 이런 많은 피해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은 원래는 그 지역의 생태계가 원래대로 있었다라면 사람들한테 거기서 나오는 뭐 열매라든가 혜택이라든가 자연이 주는, 생태계가 주는 우리에게 많은 서비스들, 혜택들을 다 희생시키고 그 대신 그 수력발전으로 전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력발전으로 전기를 만드는 게 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런 생태계 비용을 다 계산했을 때 과연 그 전기가 싸겠느냐라는 거죠. 햇빛 발전과 태양광 발전과 뭐 요새 핵발전의 전기 단가가 누가 싸다 누가 비싸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핵발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폐기 비용까지 계산을 하면 결코 이게 가격 경쟁력이 없는데, 그렇다고 햇빛 발전이 뭐 무조건 싸냐 무조건 좋으냐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패널을 만드는 과정, 또 패널을 폐기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를 놓고 선택을 했을 때 가장 적은 비용이 들고 가장 그래도 안전하고 가장 합리적인 게 지금은 햇빛 발전이고 풍력이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것이 지금처럼 우리가 전기만 코드만 뽑으면 막 쓸 수 있는 전기로 우리가 계속 그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느냐, 그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탄소 발자국 그런 거 얘기 많이 할 때 이미 뭐 2000 넘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전 세계 평균으로 봤을 때 지구를 한 3개 정도, 3개 반 정도 더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지구가 3개가 아닌데 어떻게 3개 반 정도의 지구 에너지를 쓰고 있을까? 그러니까 미래에서 써야 될, 미래가 갖고 살게 될 자원을 이렇게 강탈해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 전환의 그 방향이라고 제가 그냥 적었는데, 크게는 2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장 빨리 해야 된다. 지금 이게 꿈지락거리고 이게 뭘 어떻게 하고 여기 정치적으로 눈치 보고 판단하고 해서는 이게 될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2050년까지 정말 넷제로를 만들려면, 탄소 중립을 만들려면, 지금 이 표를 한번 보시면은 이게 에너지 이제 그 배출에 대한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되느냐는 건데, 뭐 2020, 요건 좀 옛날 표여서 2020년까지 안 올라와 있습니다만, 2020년까지 계속 지금 이게 에너지 발생이 증가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탄소 배출이 증가해 왔는데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우리가 빨리 계획을 세워서 탄소 배출을 이렇게 줄인다면은, 그러니까 이게 탄소 배출은 점점 늘어나지 않습니까? 점점 더 높아질 텐데, 높아지는 곳에서 2050년에 맞추려면 이게 가파르게 이게 곡선이 되겠죠.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20년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때
한 뭐 2000년대 초 그럴 때부터 이 에너지 전환 계획을 세워서 탄소 배출을 점점 줄였더라면 어땠을까? 그게 완만하게 정말 사회에 무리 없이 뭐 오래된 그 석탄화력 발전소 폐기할 때마다 그만큼의 그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핵발전소 수명 연장 안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더라면 앞으로 지금 우리들과 우리 미래 세대가 이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될 텐데, 걱정을 안 해도 될 텐데, 그 시기는 다 날려먹고서 이제 와서 막 하려니까 발등이 뜨겁고 방법이 없고 이거를 누가 책임지냐 이 사단이 일어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피해를 줄이려면 지금이라도 가장 빠르게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이게 뭐 탄소 배출이 늘어나고 에너지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그 비용이 든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빨리 줄일 수 있느냐가 제 첫 번째 관건이고, 두 번째는 이 방향 자체가, 에너지 방향 자체가 공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의로워야 된다. 바르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 표를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때마다 거의 보여드리는 표인데, 이게 뭐냐면 세계에서 탄소 배출을 이제 그 소득의 10분위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저 위가 전 세계에서 소득이 가장 높은 10%에 들어가는 거고, 아래는 가장 낮은 10%입니다. 근데 전 세계 상위 소득 10%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49%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소득으로 세계 10위, 10대 선진국 됐다라고 막 좋아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저 탄소 배출 49% 그 나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근데 전 세계 하위 그 50%를 다 합쳐도 10%가 안 됩니다. 근데 이 기후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누가 다 고스란히 보고 있나요? 이 전 세계 하위 50% 소득 있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필리핀에서 큰 그 태풍이 올 때가 아닌 태풍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그런 것이 다 기후 변화로 일어난 기상 재난 아닙니까? 근데 선진국 사람들은 날씨 더워지면 에어컨 틀고요. 추워지면은 석유 더 떼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전지구적 불평등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얘기할 거냐,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 전환은 우리나라의 문제만도 아닙니다. 사실 기후변화가 지구적인 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에너지 전환 빨리 한다고 기후변화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가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 국가 이념이 홍익인간 아닙니까? 전 세계를 널리 이롭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걸 정말 앞장서서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지만 실제로 정말 이렇게 에너지 전환에 대한 이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안보적 기회로 오히려 이것들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것이 냉철한 국제사회의 질서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제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서는 그래서 이게 단지 에너지 전환만이, 기후위기 대응만이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생태적 전환, 우리의 삶과 가치의 전환이 사실은 함께 문명사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들이 기후위기 대응으로 이제 그린 엑소더스, 새로운 그 생태 문명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방향이 이제 회색에서 녹색으로, 이거는 화석 에너지에서 재생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탐욕에서 은총으로, 무조건 많이 생산하고 많이 소비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 햇빛과 물과 바람의 이 재생 에너지로 거기에 우리 삶을 맞춰 살아가는 것, 은총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좌절에서 희망으로, 이거 해서 안 되고 세계가 바뀌겠어? 이거 나중에 우리 손자들이 하든가 말든가 얘기하실 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정말 한번 다시 촛불을 들든 뭐든 바꿔봐야겠다라는 그런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그래서 NCCK나 각 교단들과 함께 생명의 길 초록발자국 캠페인, 한국교회 탄소중립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또 우리 집에서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쓰는 거에서 뭐 왔다 갔다 교통, 뭐 우리 문화와 경제 모든 것에서 어떻게 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까? 일단 탄소 배출을 뭐 생태적 전환은 조금 뭐 이렇게 같이 해 나가더라도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교단뿐만 아니라 여기 함께 해오신 그 여기 그 퀘르스 포럼이든 뭐 여러 단체에서 함께 생명에게 초록발자국 캠페인에 같이 동참해 주시고 이 캠페인과 그 우리 단체에서 같이 좀 협력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나눠주시면 참 좋겠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시간도 적절하게 잘 맞춰주신 것 같아요. 혹시 오늘 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이 강의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얘기는 조금 나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코멘트 하실 거나 있으시면 자유롭게 손을 들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나.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121개국이 기후동맹을 맺어서 탄소 이제 2050 계속 얘기했잖아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만들려고 이제 거기에 우리도 가입을 했죠.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선언했고, 그래서 2030년까지는 2018년 대비 한 40% 정도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 정부도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데 정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저는 사실 그게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그 목표가 가능할까?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될까? 이게 사실은 저는 좀 궁금한 점인데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제가 그럼 질문한 거를 한번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정부에서 그 탄소 중립 시나리오라는 걸 만들었는데 뭐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탄소 포집 기술이 개발됐다면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다면 2010년에 탄소 중립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뭐 인정을 할 수 있겠는데 이론적으로도 근데 현재는 뭐 그런 기술도 없는데 그거를 기술을 만들어서 하겠다라는 것도 사실 이해도 안 되거니와 그 우리나라 탄소 중립 시나리오의 가장 큰 문제는 산업계에서 배출하는 탄소 양은 거의 줄지 않게 그대로 남겨놨습니다. 이게 탄소 배출 시나리오를 어디서 만들었냐면 국가탄소중립위원회에서 만들었는데 국가탄소중립위원회 구성이 뭐 시민 뭐 대표, 뭐 기업 대표, 뭐 각계각층 대표들이 들어와서 막 토론을 한 겁니다. 근데 결국 정부에서 핵심적으로 두고 봤던 건 산업계의 의견을 가장 존중해주고 신입사회 의견을 좀 대충 이제 뭐 이렇게 버무려서 해보자라고 이렇게 만들었던 거고 그래서 그 종교계의 대표로 들어왔던 탄소중립위원들이 우리 뭐 여기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지금 사퇴를 다 하셨었죠.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조금 그래도 조정이 돼서 만들었는데 원래는 우리나라가 그 그리고 이 탄소 배출을 아까 그 경로가 중요한데 2050년 탄소 배출 넷제로를 하는 건데 하는 건데 이걸 얼마나 빨리 줄일까가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빨리 뭐 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갑자기 줄여야 되는 이 정말 탄소 절벽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가지 않게 연착륙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2030년에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일 건가 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그 경로에 있어서 이게 뭐 처음에는 뭐 국가탄소중립 정부 대표가 30%밖에 우리는 못한다, 못 줄인다, 막 그러다가 그 IPCC에서는 45%를 줄여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나라 근데 결국 그 유엔에 갖고 온 건 40%짜리, 아니 35%짜리 아니었습니다. 근데 갖고 가려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도 40%는 해야지. 그래서 40%로 바뀌는 안을 갖고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였습니다. 정부 대통령은 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있는 생각은 있으신 것 같은데 실제 우리나라의 산업계나 정부의 의지가 분명한가 거기에 대해서 회의스럽고요. 지금도 보십시오. 뭐 대선 후보들이 나와서 뭐 맘대로 막 얘기합니다.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하겠다, 저떻게 하겠다.
뭐 이럴 거면은 그 정치인들이 다 이렇게 하도록 하지. 굳이 뭐 과학자들한테 연구 왜 시켰나, 탄소중립위원회 왜 만들었나, 사실 회의도 있고. 그런 점에서 저는 이게 쉽지 않겠다. 우리나라 현재 상황으로 그 안을 만들었는데 이 안을 가지고 정말 진지한 성찰이나 학계가증이 이거를 정말 할 수 있을까라고 막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부가 이 정도 안을 만들었네. 이게 뭐지? 하고 지금 바라보는 시점이어서 조금 더 논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권진강 교수님 예, 손 드셨는데 뭐,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질문, 저는 잘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적에 제가 미국에 자주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여행을 가다 보면 이제 네바다나 뭐 콜로라도나 그 사막지대를 지나가면서 여기가 그 완전히 삭막한 그 땅이지만 사실은 이게 보고가 될 수 있다. 그 태양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곳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람도 캘리포니아나 뭐 많은 지역에서 바람이 더 세고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실제로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알기로는 호주나 또는 러시아나 이런 데는 그 또 뭐 몽고나 뭐 이런 그 사막지대가 있는 곳에서는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닌가. 우리나라도 물론 신안군 같은 데서도 이제 바람으로 또 제주도에서는 이제 태양광으로 이제 이렇게 치고 나가긴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사막지대도 아직은 없고 그래서 그게 참 불가능한. 근데 미국 같은 데는 사실상 거의 100%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만들 수 있고 호주도 그렇고 그 많은 나라가 특히 중국도 사실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거 봤을 적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는가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그런 생각을 그냥 무식해서 그냥 던집니다. 그래서 한번 너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건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호주하고 손을 잡고 그런 에너지를 같이 생산해서 운반하면 그것을 이제 수소 에너지로 이렇게 해서 운반하고 하면 같이 살 수 있지 않겠나.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사막이 많아가지고 사실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만들 수 있고 유럽이 그거를 눈독을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가까우니까요. 이게 이런 거 생각해 볼 적에 저는 미래가 굳이 이렇게 심각하게 부정적이지 않고 오히려 약간 낙관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거기에는 이제 뭐 가난한 나라의 에너지를 착취하는 그런 측면도 있게 되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냥 부정적인 관점보다는 좀 그 비관적인 관점보다는 좀 더 낙관적인 관점이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그 문제 제기를 좀 한번 던져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아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2050 그 이제 목표치가 과연 달성이 되겠느냐 하고 이제 여쭤봤는데 강사님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부정적인 답변을 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 권진강 교수님은 미국이나 이제 호주 사례를 이야기하시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낙관적인 전망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거나, 네, 우리 유태선 목사님 나와셔서 하셔야죠. 예, 오늘 이런 이제 포럼을 하는 그 의의는 어쨌든 우리 실천과 뭔가 연관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선 뭐 저부터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가 뭐냐, 어떻게 달라져서 뭘 실천해야 되느냐, 이건 뭐 할 수 있느냐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뭘 좀 지금 당장 바꿔야 되느냐 이거를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이 주제도 대선과 관련해서
우리 어떤 선택의 기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보들의 이 주제와 관련된 공약을 우리가 볼 때 어떤 관점에서 그들의 공약을 눈여겨봐야 되겠느냐. 그런 두 가지 점에서 좀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선 후보들 공약을 보면서 어떤 선택의 기준을 가져야 되는지, 예, 그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권진관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도 저도 뭐 그 적극적으로 동의가 되고, 그런 세상을,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뭐 환경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런 가능성과 그런 희망과 그런 생각을 또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 분명히 또 이게 현재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 정치적이나 뭐 여러 가지 이게 사회적 그 걸림돌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이 기후위기 운동의 또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그 교수님 얘기하신 그 아프리카 사하라 그리드라고 해서 사하라의 태양광 패널 쫙 깔아서 그거를 아프리카와 유럽의 전력망에 다 연결을 하는 그런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여기 또 아시아 지역에서는 아시아 그리드라고 해서 그 고비 사막에 그 태양광 패널과 그 풍력 발전을 해서, 그렇게만 하면 중국과 이게 러시아와 일본과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에너지가 이게 사실은 사용될 수 있는,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그 아까 말한 그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어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또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에너지 섬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에너지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고, 뭐 북한으로도 일본으로도 중국으로도 에너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하여간 뭐 권진강 교수님 말씀은 저도 적극적으로 그런 사회가 되도록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현실의 이게 이제, 탄소 배출의 문제와 함께. 그래서 사실 제가 어디 뭐 얘기를 이 기후위기 문제를 할 때마다 이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그래서 교수님 해주신 말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실천 부분은 되게 윤리적인 부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조심스러운데, 정말 이렇게 지금보다 에너지를 더 적게 쓰는 삶을 살아야 3.5개, 지구의 3.5개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사실 3분의 1로 현재 에너지를 줄여야만 우리가 이 지구에 적어도 살 자격이 생긴다는 점에서,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에서 에너지를 최대한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저희 생명의 길 초록발전 캠페인에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걸 좀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내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선 두 번째 얘기해 주신 올바른 정치적인 판단입니다. 제가 그런 무슨 소리인데, 텀블러의 사용법을 하는데, 텀블러를 갖고 다니면 되게 뭐 환경 파괴 면제부를 받는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하세요. 텀블러가 종이컵의 한 5,000배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텀블러보다 오히려 종이컵이 더 환경에는 더 이로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5,000방을 쓰기 전에는. 텀블러를 갖고 다닌다고 내가 모든 게 해결된다, 내가 이걸 실천한다고 이게 환경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텀블러에 물을 가득 담아갖고 정말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회사의 창문에서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 지구가 망할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감히 어떻게 지구를 위해서 그럴 수 있냐, 트름베리가 한 것처럼 말이죠. 그런 점에서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 지도자를 이 사회가 만드는 게 참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이번 대선은 참 암울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소위 야당이라고 하는 분들은 다 핵발전을 부활시켜서 무탄소 중립으로 가겠다, 그리고 석탄화력발전 더 오래 사용해도 괜찮다, 이런 식의 근거 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고, 여당 대표라고 하시는 분들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여기 가서는 뭐 이렇게 하겠다 저희가 참 이렇게 신뢰가 안 가기 때문에 그리고 뭐 새로운 핵발전소를 만들어서라도 조금 더 유지하겠다. 솔직히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정치 선거란 게 항상 뭐 최선을 아니면 차선이라도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라면은 제가 이게 여러 당의 정책을 봤을 때 그래도 가장 그 고민이 되고 이 탄소 중립에 가까운 정당은 역시 뭐 노란색을 사용하고 있는 정당에서 가장 그래도 고심한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뭐 여전히 당선 가능성은 희박한 것 같아서 차라리 그 국가혁명당이 지금 좀 지지율이 더 높다고 얼마 전에 나왔던데 그런 점에서 좀 이번 선거는 참 기대가 되지 않는 선거이기도 한데 이거를 정치를 바꾸는 힘은 결국 시민사회의 힘이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더 바라기는 교회가 이런 점에서 마지막으로 좀 뭔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지 못하면 교회가 더 이상 뭐 이렇게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제 마지막 사명인 것 같고요. 그 점에서 조금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한 입장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윤리적인 부분의 노력보다는 전체적인 이제 그런 방향, 그 정책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우리 시민사회의 힘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그걸 마지막 사명으로 알고 좀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이제 이승열 목사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이진영 사무총장님께서 아주 업그레이드 되어진 최신 자료를 가지고 또 굉장히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다양한 차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뭐 과거에 한때 수년 동안 같은 이제 기완연의 이사로 섬기면서 총회 사회봉사부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해가고 있고 또 NCCK와 함께 더불어 한국교회 전체 연합 사업에도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면서 좀 이렇게 과제로 던지고 싶은 것은 OECD 국가에 속해 있는 우리가 OECD 회원 국가 중에서 대체 에너지를 가장 적게 생산하고 있는 나라로 최하위에 링크되어져 있는 통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 에너지는 다양한 그 방법도 있지만 이것이 단순한 어떤 일이 아니고 국가 체제와 정책과 국민의 의식과 여러 가지 방법을 시적절하게 또 지형학적인 어떤 그런 특성을 잘 살려서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무리수가 많았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우리가 과거에 이제 총회 사회봉사부에서도 고리 원전 1호기를 폐기하기 위한 시위도 하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그것을 잘 결단해서 폐기한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인데 원전을 줄이고자 하는 일은 장단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최근의 뉴스 중에 하나는 경상남도 중심의 그 고리 원전 등등등등의 원전의 부품을 생산하고 납품하는 여러 회사들이 원전이 중단되고 정책으로 인해서 폐기되거나 혹은 도산하거나 그래서 수만 명의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노동자들의 문제가 심각하고 그와 연관이 있는 2차, 3차의 산업 관계되는 가게들도 운영이 어려워지고 대구까지도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를 또 뉴스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같은 그 나라들이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아까 참 제가 감동을 받은 것은 소비를 하는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원전이든 뭐든지 생산하는 걸 원칙적으로 지킨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원전의 밀집도가
가장 높은 그런 위험도를 우리가 리스크를 아직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원전을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장이라든지 고리라든지 등등 지역의 원전이 밀집도가 주변 반경 150km, 200km, 뭐 한 400km 안에에 한 30km 내지 40km 안에 400만 명, 500만 명 되는 수많은 주민들이 원전의 그 피해로 인해서, 사고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될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분산시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 창출의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이지만, 대체 에너지를 좀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국가 정책이 더 집중화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서울시만 해도 아파트에 태양광, 각 가정마다 태양광 패널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저도 한 5년 전에 서울시의 지원을 받고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제 한 가정에 7만 원의 부담을 통해서 패널을 설치했는데, 한 달에 10,000원 정도의 그 가격이 이제 감소되는 효과를 계속 유지해 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의식화의 문제, 가치관의 문제를 좀 지방자치단체나 또 종교단체나 정부에서 좀 확산시켰으면 좋겠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어가고 활성화하는 것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이 되고, 기장측이나 기감, 감리교 총회 같은 경우에도 여러 지역 교회들이 협력해서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실제로 잘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중부권의 모 교회도 한 개교회가 그런 것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이것을 도리어 디아코니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선한 사업에 힘쓰고 있는 이런 굉장히 좋은 사례들도 있는데, 제가 총회 부서 총무로 있으면서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고, 저도 회비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되고 있고, 지금도 완전 스톱이 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그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이 납니다. 혹시 그런 그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의 유익이나 또 발전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이 길어졌으면 미안합니다. 네. 뭐 일자리 창출의 문제를 좀 이야기하셨고, 또 이제 대체 에너지 생산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최저 생산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이제 좀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가 됐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서 태양광 발전 협동조합 뭐 이런 것을 교회를 중심으로 좀 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죠. 네. 그 전기 단위당 그 일자리가 얼마나 있느냐 비율을 따졌을 때 가장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것이 아니고, 뭐 사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핵발전소에서 일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뭐 만드는 사람들, 뭐 대기업에 뭐 두산, 뭐 현대, 삼성, 몇 회사가 사실은 한전이 운영하는 거거든요. 뭐 태양광 30kW짜리 보통 이제 그런 거 세우면 그거 관리하는 사람이 한 명 있어야 되고, 설치하는 사람 또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사람 필요 3명 정도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면에서 지금 핵발전 업계에서 정말 뭐 어떤 그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하는데, 하다 뭐 요새 뭐 소형 원자력 모듈이니 뭐 아산용을 들고 나오다가 이제 뭐 일자리를 잃고 있다라고 뭐 노동자들 막 이렇게 자기들이 되게 위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일각에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핵발전 업계가 사실 오히려 지금 폐기를 하면, 원전은 이제 다 폐기를 앞으로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 폐로 하는데도 돈이 뭐 몇 조씩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5조 한전이 올려놨는데, 외국과 독일 같은 경우는 한 50조 정도 든다고 하거든요. 이게 앞으로 뭐 그 사람은 사실 먹고 살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지금 뭐 원자력 공학과 뭐 이런 교수님들 막 이게 다 걱정하고, 뭐 제자들이 갈 데가 없어. 그러는데 뭐 아니 폐기하는 정책 일자리만 해도
그리고 지금 저기 신고리 오류콕이 짓는데 그게 수명이 60년입니다. 지금 뭐 신한울 지으면 10년 뒤에 완공되는데 그것도 60년 쓰겠죠. 그럼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이 환갑 지나고 이렇게 70살 될 때 거기서 뭐 정년퇴직까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원자력 관련 일자리는 계속 있습니다. 뭐 그런 거짓말은 좀 가슴이 아프고요. 실제 정말 어렵게 일하는 비정규직 이용균 씨 같은 분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는 건 좀 정말 너무하다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게 교회에 사실은 이상 목사님 계실 때 예장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만들어라라는 오더를 제가 받고서 그때 막 정관도 제가 막 이렇게 다른 협동조합 막 이렇게 해서 막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쉽고 지금이라도 좀 뭔가 교단 안에서 일어나야면 좋겠다 싶은데, 지금 제가 뭐 기장햇빛발전 협동조합이나 또 감리교햇빛발전 협동조합이나 또 기독교햇빛발전 협동조합이라고 운영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게 정말 좋은 의미고 정말 이렇게 필요한 일인데, 이게 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좀 일단 규모의 경제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걸로 사실 한 사람 일자리에 대한 그런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달려들어서 정말 전문가가 거기서 양성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설치가 계속 있고 하려면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사람이 꾸준히 있어야 또 설치하는 사람이든 뭐든 이렇게 양성이 될 텐데, 그렇지 않고 뭐 가뭄에 폼나듯 일을 하니까 그 시설 자체도 이제 품질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뭐 각 교단 햇빛발전 협동도 중요하지만 정말 한국 교회 전체가 함께 좀 규모의 경제를 만드는 그런 협동조합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는 그 지점에 한 가지 좀 제안을 하고 싶은 게, 각 교단마다 연기금들을 다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예, 목회자 연금, 또 교회마다 또 뭐 기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사실은 요새 ESG 경영이니 뭐 이렇게 그린 투자 이렇게 많이 하는데, 뭐 석탄화력 관련 기업 한전이 뭐 이렇게 석탄 배출이 많은 포스코 이런 데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거를 총회 차원에서 다 금지시키고, 석탄 배출,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는 이 교인들의 헌금이 들어가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만들고, 대신 그렇게 투자했던 돈을 이런 재생에너지 관련된 햇빛발전 협동조합에 투자를 해서 그것들이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낼 때까지 이 예산을 좀 이렇게 고정해 놓자 정도 해서 이렇게 딱 결의를 해서 제대로 된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자금력과 기술력과 그리고 또 뭐 정책적으로 막 이런 걸 또 끌어갈 수 있는 것이 되지 않고 각 개교회에게 맡겨놓고 해라 그러는 거는 사실 하지 말란 얘기하고 좀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이제는 교회가 나서야 된다는 게, 그냥 총회 정책 문서 뭐 한두 장 내는 게 아니라 실제 교회가 그런 것에 탄소헌금을 저는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린 엑소더스 프로젝트에도 삭개오 헌금을 내자, 삭개오 기금을 만들자 얘기를 하는데, 삭개오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4배 갚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잘못한 탄소 배출로 기후 난민들이 저렇게 발생하고 수많은 기후 재난들이 일어나고 기후 약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동안 벌었던 거에 4배는 내놓고 회계하지는 못할 망정 있는 돈을 계속 탄소 배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걸 방관하는 거는 범죄라는 생각이 듭니다. 삭개오처럼 한국교회가 먼저 나서서 이 삭개오 계획을 만들어서 그런 의미 있는 것도, 거기서 또 생긴 수익은 뭐 기후 난민들을 돕고 또 새로운 어떤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에 사용했으면 어떨까. 감사합니다. 좀 전에 이제 햇빛발전 협동조합 얘기해 주시면서 어느 한 교단에 국한해서 이렇게 작은 규모로 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체 한국교회가 같이 달려들어서 이제 좀 규모 있게, 그래서 정말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시고, 또 이제 탄소헌금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삭개오도 거기다 적용시켜 주시고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요. 또 질문하실 거나 아니면 또 이야기하실 게 있으신 분, 네, 줌에서 누가 있었나요?
지금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었다가 또 얘기를 듣다가 강의 듣고 좀 나가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서창석 선생님이신가요? 아, 네, 네. 권진강 교수님,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재생에너지를 반대하는 세력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자력이나 또는 특히 트럼프처럼 석탄 에너지를 유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왜곡시키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다 이해관계에서 있는 거고, 일자리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들을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차기 정부에서 정말 강하게 밀고 나가야 될 것 같고,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그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나간다는 것은 다 기업들이나 이해관계의 자본주의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이것이 막히고 있지 않나. 사실 삼성이나 또는 뭐 SK나 현대나 이런 데서도 다 재생에너지로 생산을 해나가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또 싶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고, 아까 이재용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기차 철로에다가 이 재생에너지 패널을 만든다든가, 하여간 그런 방식을 취해서라도 우리도 재생에너지 사용 퍼센티지를 훨씬 높일 수 있다 말이죠. 앞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을 통해서 이제 그거를 교회가 앞장서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국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저는 재생에너지를 통한 독립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이제 생각이 좀 서로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이 생각을 좀 모으고 지혜를 모으면 과학적으로 모아보면 대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낙관을 좀 하는 편입니다만. 네. 이상. 교수님 좀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뭔가 발상의 전환을 한번 확 해보면은 이게 달라질 게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새 뭐 가끔 뉴스 보면 우리나라가 뭐 항공모함을 만든다. 그래서 뭐 몇십 조 그런 얘기 뭐 쉽게 합니다. 뭐 물론 뭐 지정학적인 문제들 때문에 그런 고민들이 되겠지만 뭐 1, 2년 정도만 정말 거기에 국방비에 들어간 예산의 절반 정도라도 재생에너지에 싹 한번 투자하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에너지 수입을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비용이. 그거를 사실 대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사실은 정말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갈망이 다들 있으실 것 같고, 현 정부나 현재 지금 뭐 다음 정치 세력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상상력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다는 게 좀 많이 아쉽고,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시민사회와 교회가 이것에 좀 많은 목소리를 내고, 예전에는 교회 그러면 빨간 네온 십자가가 상징이었잖아요. 어디서나 교회가 있네. 그걸 보고 앞으로는 저 건물에 태양광 패널이 저게 막 한가득 달려있네. 저희가 교회인가 보다. 라는 얘기가 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교회가 그래도 체면치레는 한 거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교회 옥상이 참 좋은 햇빛이 잘 드는 지역. 대부분의 교회는 뭐 오늘 여기 교회도 이렇게 상가 지하에 있고 뭐 그런 경우가 많지만, 적어도 대전에 있는 빈들 감리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 벽에다가 다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세우셨더라고요. 벽면을 활용해서라도. 하나님께 주신 햇볕인데 꼭 옥상만 해야 되냐. 벽에도 한 줌의 햇빛이라도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였는데, 참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교회가 입에서 모범을 희생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게 큰 돈이 안 되고 이게 저기 하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에너지 정말 그런
그 정도 돼야 교회지 뭐 이렇게 다 이게 이걸로 뭐 돈 벌고 장사 좀 해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교회 관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더 많은 가능성과 의미가 있지 않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이미 이제 뭐 이런 상가교회는 어렵지만 이제 건물을 가진 교회 같은 경우에 얼마든지 거기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할 수 있고 그런 실천에서부터 정말 교회의 교회됨을 다시 살릴 수 있다,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참 와 닿았습니다. 총회 건물부터 총회 건물부터. 기독교회가 뭐 기독교 연합회가 그러네요. 네. 우리 지금 계속 네, 지금 정기호 목사님, 네, 손 드셨네요. 네, 정기호 목사님 말씀해 주세요. 예, 뭐, 똑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은, 이제, 교회가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데, 정말 뭐, 제가 생각해도 우리 한국교회가 기후위기 이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회적으로 나서면, 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교단이나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그 교단 본부들과의 관계, 이런, 계속 뭐 이렇게 할 텐데, 그런 거 할 때 가장 그 어려운 점이 뭡니까? 그게 전혀 들어먹지를 않는다든지, 또는 뭐, 저거 하는지, 아무튼, 그래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초교파적이고, 환경운동하는 기독교 단체는 가장 대표적인데, 각 교단들과 상대할 때 제일 어려운 일이 뭔지, 그거 좀 한번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는 요새 대선에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여당이나 야당이나 여러 가지 정책 얘기하는데 뭐 원전에 대한 얘기 조금 하지만 기후위기나 탄소 배출 이런 얘기는 참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어떤 후보든지요. 그래서 이런 각 여당, 야당의 대선 후보 선거 본부에다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나 또는 종교 환경운동연대나 뭐 이렇게 해서 계속 좀 질문을 던지고 너희들 정책이 뭐냐 좀 밝혀라 또는 그 제안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냥 저기 보내도 들어먹지도 않을 테니까 안 보내는 건지 아무튼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굉장히 실질적인 얘기를 지금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환경운동연대가 열심히 지금 사실 해오셨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신지 또 대선 후보들에게는 좀 이런 공약이나 질문을 좀 해보셨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사실은 저 개인도 그렇고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합 교단에 어떻게 찾아가서 누굴 찾아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사실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환경운동이 뭐 교단 정책에 뭐 큰 영향을 주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하면 뭐 대표적인 좌파 단체니 뭐 그래서 교회에서 뭐 후원 요청하면 좌파 단체가 뭐 이렇게 그런 얘기를 쭉 듣고 지내다가 갑자기 1, 2년 새에 분위기가 바뀌어서 뭐 저도 이게 막 이렇게 얼떨떨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여기저기서 막 얘기를 해주죠. 이런 변화가 사실 교회 안에서 내부적으로 막 반성과 성찰을 통해서 일어났으면 좋을 텐데 지금 사회가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아프지만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지금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각 교단과 함께 HCK를 통해서 함께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것이 좀 한 단계 한 단계 좀 나가는 걸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가장 큰 목표는 뭐 다른 모든 환경운동단체가 그러겠지만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각 교단의 환경부서가 중요한 부서가 되고 뭐 총회 사회봉사부 뭐 이렇게 뭐 국내 선교부 있듯이 총회 기후 환경부가 있어서 거기 부장님이 한국교회 전체의 어떤 정책을 만들고 박사님이 항상 모여서 기후위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일들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지구가 멸망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태평스러울까? 지금도 여전히 그런가. 대선 관련해서는 지금 여러 기후위기 비상행동이나 탈핵 대선 행동 같은 데서 각 후보 캠프에 막 질의서 보냅니다. 근데 그 질의서가 가면은
이거를 누가 받아서 누가 답변할지 모르겠습니다라는 답변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대선이 적어도 기후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흘러갈 줄은 뭐 정말 정말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쉽고 아마 계속 좀 우리나라는 그런 점에서 좀 많이 느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녹색당 같은 경우가 뭐 독일이나 해외에서는 상당히 그 정치적 영향력이 있어 기후 문제에 큰 목소리를 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기후 의제를 가지고 정치적인 어젠다를 삼는 그 그룹이 많이 지지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정경 목사님께서 좀 한번 나서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이 프로에서 우리 정여인 목사님, 네, 여기 아가페 드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아주 지극히 소시민적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얼마 전에 경기도 강원도 쪽 일원으로 이렇게 자동차를 하고 갔다 왔는데 오면서 지금 정확하게 어떤 호수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을 그 태양광 판넬을 덮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저 밑에 고기들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태양광 판넬을 아까 길에도 깔고 기차길에도 깔고 뭐 강이나 호수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다 이제 그러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에너지 그 어떤 그런 부분에서도 위기를 우리가 느끼지만 그곳을 또 하고자 하기 위해서 시각적인 어떤 자연환경을 또 훼손한다거나 생태계를 또 훼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좀 더 많은 분야의 분들이 한꺼번에 같이 합력해서 연구해서 좀 생각적으로도 너무 안 이뻤어요. 굉장히 예쁜 호수인데 쭉 그걸 깔아놓으니까 너무 속상한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가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지금 드려봅니다. 네. 사실 얼마 전에 잘 아시겠지만 환경운동가로 열심히 활동하신 최병성 목사님께서 그런 문제 제기를 참 많이 하셨거든요. 그리고 산을 깎아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셨습니다. 최병성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나 또 지금 방금 얘기해 주신 게 저도 100% 동의가 되고 공감이 되는데 한 가지 문제는 저는 어쨌든 현재 이 태양광 패널이나 재생에너지, 풍력 발전 같은 게 늘어나면은 저희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희생은 석탄화력 발전이나 핵 발전으로 인해서 희생하는 사람들, 그 지역에 비하면 사실은 결국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특히 산을 깎아서 막 나무 숲을 베서 태양광을 설치하는 거는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렇게 허가가 났던 거는 대부분 사실 이전 정부나 관련 법령이 되지 않았을 때 일어난 것들이고 현재는 이게 경사도가 얼마 이상이면 그런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그래서 오히려 농지 같은 곳에 태양광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마을 한복판에 들어서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주민 참여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만일 그렇게 큰 지역에 산이나 호수나 이렇게 수상 태양광의 유해성 문제는 다양한 또 논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것도 있고 또 부정적인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는 그런 거를 하게 될 때 그 지역 주민들 특히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거를 또 생업을 기반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느냐 동의를 하면서도 또 그 사람들한테 그럼 수익이 돌아가도록 하느냐가 그 수용성을 높이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 되는 것 같고 독일 같은 경우는 요새 더 잘 아시겠지만 에너지 자립 마을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보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도 보면 풍력 막 있고 막 태양광 덮어 있거든요. 근데도 그분들이 반대를 하진 않던 이유는 그분들은 전기를 사줬으면 엄청 비싼데 이거를 지원을 하고 이 수익이 또 마을 공동체 이익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게 훨씬 좋겠네 하고 선택을 하시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여러 문제점들을 그냥 수용이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라 풍력발전 회사가 여기 산을 국가 정부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산 막 깎아가지고 세우고 막 소리 나고 손 나고 하면 지역 주민들한테 문제 없어. 이거 뭐 아무 지역 주민들이 또 거기에 대한 뭐 수익이나 이런 거 공유가 되지 않으니까 수용성의 문제가 많이 들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정부가 조금 더 세밀하고 그리고 정부가 그런 정책을 세워질 때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될 건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한 것 같고 우선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생태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는 이득, 생태계 서비스 중에서도 좀 미적인 것들 참 중요한데 그런 걸 훼손하지 않는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훼손된 도시에 자동차 도로 위에 뭐 요새 그 방음판들 많이 세우잖아요. 외곽순환도로 이렇게 다니고. 그거 다 태양광으로 덮으면 있던 거 어차피 하는 거 바꿔서 판넬만 그 위에 덮고 깔면 되는 건데 뭐 송전탑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 다 이렇게 송전로 뭐 철도 뭐 이게 다 있잖아요. 저희 전기줄 있어서 그걸 활용하면 되고 뭐 또 그걸 바꾸려면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뭐 이게 많이 또 장치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발상의 전환들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네, 네. 굉장히 창조적인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네요. 아이디어를 많이 내주셨는데요. 우리 이승열 목사님 또 한 말씀 더 또 있습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환연에서 한 20년 전에 환경통신강좌라고 하는 교재를 개발을 해서 12과목으로 성경적 근거와 또 환경운동에 대한 이론과 실생활의 적용 부분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만든 교재가 아주 저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할 때는 가는 곳마다 환경봉사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 통신 강좌를 수료시키고 그분들에게 기독교 환경감시원 자격증을 기환연이 주시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제가 활용을 해본 결과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마 그 당시 20년 전에 만들어진 내용은 오늘날에 비교해 봤을 때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상식적인 환경의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의식은 교육을 통해서 정확한 지적 바탕 속에 의식의 변화가 있고 생활의 의지적인 노력이 연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 디지털 문화 4차 산업혁명이 한참 발전해가고 적용되고 있는 이 시점에 기환연이 사실 재정 문제 때문에 좀 어렵겠지만 인력 문제도 있고 지금 현재 NCC의 한국교회 아카데미에 생태정의 아카데미를 열어서 코스웍을 통해서 계속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조금 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이미 오래전에 드린 적이 있는데 과거에 햇빛 정책 당시에 북한을 방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통일부에서 온라인으로 자동화 시스템에 북한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꼭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온라인으로 들어가서 자동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공부한 만큼의 시간이 체킹이 되고 시험도 얼마 이상 점수를 따야 패스가 되고 하는 그런 의무적인 과정이 있는데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온라인 시스템으로 좀 개발을 해서 많은 분들이 좀 들어가서 교육도 받고 혹은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전문가 과정의 어떤 지도자 서티피케이션을 줄 수 있는 생태정의 아카데미도 운영하고 또 이 시대에 맞는 교재도 좀 더 새롭게 업그레이드 되어진 환경통신 강좌를 좀 만들어서 더 적극적으로 한국교회의 이 환경의식을 좀 높이고 넓힐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저도 이제 실무자로 사실은 한 30년 정도 일했는데 저희가 이제 사실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상적으로 해야 할 일은 너무 많은데 사실은 그걸 실질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 단체나 실무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정도 열악하고 인력도 열악하고 그 열악한 속에서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굉장히 막 뼈를 깎으면서 일을 하는데 거기에 사실 해야 할 업무랄까 해야 할 임무들은 너무나 많이 주어지는 현실이 또 그런 걸 지금 또 저는 느끼게 되는데요. 사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뭐 후원금 보내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후원 회원이 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이런 일들을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성 목사님들이 참 많이 오셨는데요. 우리 이수민 목사님도 들어오시고 또 윤석근 목사님, 아까 김현 목사님 여러분들 들어오셨는데 참 감사하고요. 혹시 이야기하실 거 있으면 손들어서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장시간 또 진행이 되다 보니까 먼저 사정이 있으셔서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네, 혹시 또 이야기하실 분 아니면 뭐 본인이 들으면서 약간 소감 이야기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이사장님 혹시 말씀하실 거 없으실까요? 네, 마무리 단계인 것 같은데. 네. 우리 기독교 운동연대가 아니라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의 박종렬 이사장님이십니다. 우리 이 포럼을 주최하는 단체의 제일 어른이시고 수장이신데요. 네, 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고요. 아까 질문 하나 하려고 그러다가 지나가 버리긴 했는데,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하다,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 구조적인 전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 아까 교회가 진짜 모두 힘을 모아서 뭐 해야 되겠다 그랬는데, 저건 진짜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그 국가와 국가의 세계가 지금 요새 전쟁 막 싸움이 있는데, 사실 이 세계가 모두 다가 함께 힘을 모아서 극복해야 될 과제일 것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자본주의적인 그런 이해관계 때문에 사실은 국가조차도 그렇게 안 하는 선진국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저는 최근에 중국이 지금은 탄소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하지만, 아까 말씀한 그 태양, 그 다음에 그 풍력, 수력, 그 다음에 전기 저장, 에너지 저장, 그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면서,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중앙 집중적인 전기 공급이 아니라 분산화시키고 저장하고 서로 나누고 하는 이 전반적인 것들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좀 해야 되는 과제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전혀 국가 차원에서 그냥 자기들 알아서 하지. 그리고 또 오늘 강사님 말씀, 우리나라는 또 거기에 대해서도 아직 전혀 이 준비가 안 돼 있다. 사실은 이게 굉장히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처럼 좀 더 이게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 대해서 차분하게 이 사람들한테 그걸 만들어가는 과정을 투자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강사님이 실망을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징한 교수님이 희망적으로 얘기는 했지만, 상당히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우리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도 이게 아직도 관심 안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좀 할 수 있게끔 뭐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질문 비슷하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또 막 요즘에 좀 이게 힘든 일이 많이 있었나 봐요. 너무 좀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만 드려서 송구하고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라는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중국이 지금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국가이기도 하지만 재생에너지 투자가 가장 많은 전 세계에서 국가이기도 합니다. 중국은 그 시진핑 주석이 헌법에 생태 문명 건설이라는 내용을 헌법에 넣었어요. 그게 그 우리가 잘 아는 그 존캅 그 주니어 그 교수가 과정 신학자라고 알고, 그분의 그 클레어먼트의 그 생태 문명 연구소가 중국하고 연결을 해서 하고, 지금도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생태 문명 관계된 그 세미나가 매년 한신대에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는 각 성마다 그런 생태 문명 연구소가 만들어서 거기서 생태 문명에 대한 그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국가 정책으로 가져가는 것이 한계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어떤 추진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중국의
어떤 가능성과 중국의 변화가 전 세계에 어떤 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좋은 그런 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본 책에서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특히 그 유럽 중심의 그 산업혁명 이후에 그 문명이 약탈과 침략에 의한 문명이었다면 사실 중국과 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문명은 내장 문명이라고 해서 농경을 중심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깊은 성찰과 그 연구를 통해서 문명을 건설했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 대한 수탈이 아니라. 유럽은 사실 뭐 아프리카 식민지하고 남미 식민지하고 북미 식민지하고 그렇게 해서 사실은 부를 축적했던 나라인데 오히려 중국은 가족 단위의 농업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농업 생산성을 바탕으로 성장을 해와서 그것이 지금 이렇게 충돌을 하다가 이제 내장 문명의 새로운 시대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이 곧 생태 문명과 연결이 되는 그런 지점이라는 것을 쭉 분석하신 그 역사학자의 글을 보면서 되게 감명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그런 상상력과 또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일들을 좀 이렇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세력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교회라는 지점은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 교단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란 전 세계에 사실 흩어져 있는 교회가 다 하나의 교회이고 전 세계 교회가 사실 그 올해 그 WCC 총회가 그 독일에 발음하기 힘든 그 지역에 예, 갈수록에서 열리는데 예, 그래서 열리는데 거기에서도 아마 제일 중요한 주제가 저는 그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일 거고 거기에 뭔가 거기에서 세계 교회가 하나의 뭔가 실천 선언과 실천 행동을 딱 만들어내서 세계 교회가 정말 거기에 마음을 모은다면 교회가 그런 지점에서 국가 정책에 영향을 끼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마지막 총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네. WCC 총회가 올해 8월에 독일 칼스루에서 열리죠. 네, 거기에서 진짜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한 우선적인 주제로 해서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우리 지구를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일에 한 마음이 돼서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오늘 참여해 주신 분들 보면 저기 제주도에서 김미경 목사님 제주도에서 참여해 주셨고 김현 목사님은 전라도 강주에서 지금 들어오신 것 같고요. 강원도에 또 조복순 목사님, 또 이수미 목사님 지역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네, 멀리서 임숙재 목사님 또 충청도에서 또 참여해 주셔서 전국에서 지금 막 다 참여를 해주셨네요. 우리 현장에는 우리 김미숙 전도사님 와 계시고 또 박은정 목사님, 또 김철호 목사님 여러분들이 와 계십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이제 항상 마지막에 사회자가 말하는 건데요. 아, 나는 이 시점에서 말을 안 하면 집에 가서 후회하겠다, 잠 못 자겠다 이러신 분 있으면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네, 아 광고 네, 아 경기도 화성이요. 네, 네, 우리 이수미 목사님 경기도 화성이십니다. 조정위원장님. 아, 네, 박은정 목사님 그럼 먼저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셔야 돼요. 네, 저는 에너지를 무척 잘 사용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지금 이제 이렇게 저희 집으로 오시는 분들이 깜짝 놀라요. 저희 집이 냉골이라서요. 이런 겨울 환경에도 저희 17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희 집이. 그래서, 네, 그래서 정말 힘들게 하루하루를 이런 추위. 그런데 어쨌든 저는 사실 이제 돈보다도 어떤 그것보다도 사실 그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있고요. 또 제가 이제 아는 분 한 분이 그 영광에 가장 많은 그 태양광 패널을 소유하고 있는 분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분 또 뭐 경북 쪽에다가 이렇게 산에다 막 산 야산 깎아가지고 거기다 막 또 하고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아까 우리 정려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진짜 그게 이렇게 멋있어 보이지는 않고 자연을 너무 훼손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사실 그런 좀 부끄러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또 그게 그런 게 아니구나 또 오히려 지키기 위한 하나의 또 방법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리면서
전국의 모든 그런 환경이 다 조정할 수 있다. 그런 패널을 깔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지금 설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가 아파트가 자기 소유라든가 그런 분들은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지만, 소유가 아닌 분들은 어떤 식으로 그렇게 그걸 이용할 수 있는지 사실 아까부터 좀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또 새를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또 그런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그게 아까 그 이승용 목사님 말씀하신 에너지 협동조합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협동조합에 이제 참여를 해서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시면은 우리 집에는 설치를 못 하더라도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예를 들어서 뭐그 온천 교회에 그뭐 지붕이에다가 햇빛 발전 큰 걸 설치를 해서 거기서 나온 전기를 이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어서 그걸 이제 조합원들한테 나누는 거죠. 근데 에너지 발전 협동조합 예산이 없으니까, 자본이 없으니까 그런 일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게 지금의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내가 투자를 하고 건강한 에너지 발전 협동조합이 있으면은 그로 인해서 뭐 직접 뭐 내 집에는 못 하더라도 내가 그런 에너지 발전 운동에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이순영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새로운 그 교재의 부분은 제가 작년에 그 생태정의 아카데미를 그래서 전부 다 영상을 고화질로 녹화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맡겨서 업체에 맡겨서 그래가지고 강의 영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조만간 올해 이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강의비를 내고 들으신 분이 있어서 저희가 유예 기간을 줬는데, 이제 그거를 기후위기 시대에 한국교회의 새로운 그 유튜브 영상 교재로 기화년 그 유튜브에 틀려고 하니까, 혹시 집에서 심심하실 때 유튜브 기화년 검색하셔서 보시면은 거기서 좋은 강의도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가 좀 희생해야 된다, 많은 희생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또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 포럼 카이러스를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가 조직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운영위원장님으로 우리 유승열 목사님이 수고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유태선 목사님 수고해주고 계시는데요.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포럼 카이로스가 작년 2021년 10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네 번째 모임이었고요. 그동안에 2022년 대선과 기본소득, 남북관계의 문제와 전망,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그리고 오늘 탄소중립과 에너지 대책,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대화를 나누어 왔습니다. 네 번쯤 하고 나서 우리가 앞으로 이 포럼 카이로스를 어떤 방향으로 좀 발전시켜 가면 좋을까 하는 거를 한번 같이 모색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1월 24일 월요일입니다. 1월 24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이 장소에서 아가페 드림교회에서 그 주제를 가지고 이 포럼 카이로스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라는 주제로 대화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도 아마 온오프라인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는 이제 운영위원만 그런 그 모임이 있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정기 모임은 2월 달에는 이제 2월 18일이 되겠습니다. 매월 두 번째 금요일 오후 4시부터 2월 그때는 그 둘째 주 목요일 둘째 주 금요일이니까 2월 18일이 되겠어요. 네? 제가 착각했네요. 2월 11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직 그 주제를 우리가 정하진 못했고 아마도 선거와 관련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때도 좀 시간 비워두셨다가 오늘 참여하셨던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둘째 주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항상 이 시간에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시는데 꼬박꼬박 참여하시면 아마도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삶에 또 목회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미숙 전도사님이 오시면서 음료수를 사오신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 하나씩 드리자고 이렇게 사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강의하시느라고 우리 강사님 너무너무 수고해 주셨는데요. 다 같이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을 위해서는 이승열 목사님하고 조영식 목사님께서 항상 수고해 주시기로 하셔서 방송 지금 줌으로 하는 거 그리고 이걸 또 유튜브로 우리가 녹화해서 유튜브로 또 보내거든요. 그래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포럼 카이로스 이렇게 치시면 지난 것까지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셔서 또 못 들으신 분들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달에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라는 주제로 하종강 교수님 모시고 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들어가셔서 보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국기독교 사회발전협회에서 이제 1년에 2차례 회보를 발간하게 되는데요. 이 회보에도 저희가 포럼 카이로스의 내용을 간략하게 또 소개해드리고 거기에 요약해서 실을 예정입니다. 거기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하셨든지 어느 단체든지 사실 재정적인 후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기독교사회발전협회에도 회원이 많이 돼주셔서 월 10,000원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회원이 많이 돼주셔서 같이 우리 기독교가 사회발전에 큰 이익을,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마지막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마쳐도 되겠죠?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